새벽 5시 갈라진 손으로 폐지를 줍던 여자에게 낡은 통장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품이었지만 수연은 손도 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찾아간 병원에서 3개월치 약값 23만 원을 고지받는 순간 떨리는 손이 먼저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결제가 끝나기 무섭게 검은 양복의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통장 사용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상속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평생 남의 식구 취급을 받아온 수연 앞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시댁은 뒤집어졌고 수연의 세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연 폐지 줍던 수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불 속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에 수연은 이미 골목 어귀에 나와 있습니다. 낡은 목장갑을 끼고 등이 휜 손수레를 앞세운 채 골목과 골목 사이를 천천히 오갑니다. 숨결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겨울 새벽, 수연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죠. 동네 슈퍼마켓 앞에 쌓인 종이 상자를 접는 수연의 손은 갈라지고 터 있습니다. 손마디마다 동상 흉터가 겹겹이 쌓여 있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늘 굽어 있었지만 수연의 표정만큼은 어지간해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무심한 만큼 수연도 세상에 무심해지는 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익혔으니까요. 오늘은 폐지값이 좀 나가려나. 혼잣말처럼 입속으로 중얼거리고는 다시 손을 놀립니다. 손수레가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구를 때마다 새벽 공기 속으로 차가운 바퀴 소리가 골목 끝까지 고요하게 퍼져나갑니다. 수연은 올해 47입니다. 결혼한 건 25이었고 남편과 함께 산 세월은 고작 15해였습니다. 남편 기태는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7회 전 산업재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다리가 무너졌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어떤 예고도 없이, 그 어떤 작별 인사도 없이 장례식 날 시댁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눈을 피했고 빈소를 가득 채운 친척들 사이에서 수연은 혼자였습니다.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기태와 수연은 아이를 가지려 애썼지만 끝내 품에 안지 못했습니다. 그게 수연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였고 시댁에게는 손가락질의 이유가 됐습니다. 49제가 끝나던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연락이 일제히 끊겼습니다. 재수없게 들러붙었다. 애도 없으니 남의 식구지 뭐. 말은 직접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누군가의 귀로 건너와 결국 수연의 귓가에 닿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새벽 손수레를 끌며 홀로 하늘을 올려다볼 때도 그 목소리들은 어김없이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폐지 수집을 마치고 수거상에 물건을 넘기면 많아야 5,000원, 적으면 2,000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한 달을 꼬박 채워도 15만 원을 넘기기 어렵죠. 거기에 방세, 전기세, 수도세,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식비까지 나가면 손에 남는 건 몇천 원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수연은 아프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는 말은 그냥 안으로 삼키는 게 낫습니다. 수연이 이 골목에 정착한 건 기태가 떠나고 나서입니다. 시댁에서 나오게 됐을 때 손에 쥔 건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고 잘 가라는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40줄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방세를 내야 했고,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슬픔은 언제나 생존 뒤에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만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복례. 복례는 수연을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치가 두려웠을 테고 나이든 노인의 발걸음이 먼 탓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두 번, 수연의 낡은 연립주택 우편함에는 작은 흰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몇만 원과 짧은 메모 한 장. 메모에 긴 말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단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수연은 그 봉투를 한 번도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었고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 살아있음을 확인해 준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웠을 뿐입니다. 복례의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던 날이면 수연은 그날 하루만큼은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은 조금 덜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말로 전해진 적 없는 그 눈빛을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눈에 담긴 것이 연민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사랑인지 수연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손수레가 꽉 찼을 무렵 수연은 허리를 천천히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도 흐릿했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고양이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쓴 웃음이 입꼬리에 걸렸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손수레 손잡이를 다시 잡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찰칵찰칵 바퀴 소리가 다시 새벽 골목을 채웁니다. 새벽 5시 반. 오늘도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골목은 더 고요해집니다. 새벽 공기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차가워졌고 손수레 바퀴가 얼어붙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는 전보다 더 날카롭게 골목을 갈랐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매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 오전 9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길,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돈이 안 됐으니까요. 그날도 수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슈퍼 옆 골목, 파지 더미 옆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았습니다. 머리가 욱 조여오는 것 같더니 이내 무릎이 풀렸고 수연은 손수레 손잡이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까지 들릴 만큼 크게 울렸고 숨을 들이마셔도 폐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아, 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간간히 찾아왔지만 수연은 병원을 미뤄왔습니다.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찰비도 문제였고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채로 버티면 된다고 수연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루하루를 넘겨왔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며 괜찮냐고 물었고 수연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수연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수연은 처음으로 동네 내과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청진기를 갖다 댄 의사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혈액을 뽑고 몇 가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수연은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약을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빈혈의 부정맥 초기 증세까지 겹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할 상황은 아니지만 약을 끊으면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명들이 귀를 지나쳤지만 머릿속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말만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약국 창구 앞에 서서 처방전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약사가 단말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23만 원입니다.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머니 안을 더듬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손가락 사이에서 지폐가 바스락거렸습니다. 2만 원. 약값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가까스로 말을 뱉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을 못 사면, 계속 쓰러지면, 수레를 못 끌면, 돈이 없으면, 생각의 끝에 닿는 건 언제나 같은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수연은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며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받은 유품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복례가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 복도에서 법무사 보조원이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건넨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이라는 말과 함께 수연은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집 서랍 맨 안쪽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복례가 남긴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고 함부로 손을 대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통장을 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잔액이 얼마인지도 누구 명의인지도 이걸 어째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설마 이걸 쓰라고 주신 건 아니겠지. 복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편함에 꽂혀있던 흰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던 짧은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으면 언제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수연은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걸치고 다시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통장을 내밀면서도 손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사가 아무 말 없이 단말기에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제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수연은 약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고맙다는 감정인지 미안하다는 감정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복잡한 감각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가 차가운 겨울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결제가 수연이 지금껏 버텨온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그 사이 약을 2번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한 알, 저녁 식사 후 한 알. 의사가 일러준 대로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장일은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었지만 당장 내일 폐지를 더 걷어야 했고 방 안에 들어온 찬바람을 막을 문풍지도 새로 붙여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일상은
걱정보다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손수레를 세워두고 막 점심을 때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라면 냄비를 불 위에 올려두고 가스불을 켜는데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별 생각 없이 창문 너머로 눈길을 줬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반듯한 차였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짧은 머리에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종이 한 장을 다른 손에 쥔 채 주소를 확인하듯 건물 입구를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연은 가스불을 껐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 건 그로부터 30초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찾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달 물건을 시킨 적도 없었고 아는 사람이 올 일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은 딱딱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연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연 씨 댁 맞으십니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 복례 여사님의 유산 집행을 맡은 법무사입니다. 김상덕이라고 합니다. 복례. 그 두 글자가 귀를 파고드는 순간 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시어머니.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문틈을 좁혔습니다. 저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예요. 상속이니 유산이니 그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말이 끊기길 기다렸다가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반으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 수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흘 전 통장 사용 기록이 확인되면서 상속 절차가 공식 게시됐습니다. 수연의 눈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금액, 날짜, 본인의 이름. 틀림없이 약값을 낸 그날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값 낸 게 문제가 된 건가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김상덕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복례가 살아생전 남긴 공증 서류가 있고 그 내용을 수연에게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장 사용은 절차 개시의 조건이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했고 빠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속? 그 단어 하나만 둔하게, 무겁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연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장판, 한 귀퉁이에 세워진 손수레. 김상덕은 그 안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수연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수연은 스스로도 왜 그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할 이유도, 들어오지 말라고 할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좁은 방 안, 김상덕은 낡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연은 맞은편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 여사님이 생전에 많은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김상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은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내리깔고 그냥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면서 손바닥에 땀이 배어드는 걸 느끼면서 수연은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오기 전에 수연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으로 풀어도 될 일을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전달하게 하셨을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 없었습니다. 복례는 이미 없었으니까요. 김상덕이 자리를 뜬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남기고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검은 세단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은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방 안이 유독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켜다 끈 라면 냄비가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도 잊은 채 방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상속, 유산, 공증 서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수연은 김상덕이 두고 간 서류를 펼쳐들었다가 이내 덮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례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뭔가 말하려다 멈추던 그 얼굴이. 그날 밤 수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연은 나중에야 짐작하게 됩니다. 김상덕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댁 쪽에도 공식 통보가 갔던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절차였다고 김상덕은 나중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연은 그런 사정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침 수거를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손을 씻으려다 멈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연은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기태의 형과 형수, 기태의 누나 둘, 그리고 복례의 시누이 중 제일 나이 많은 큰아주머니까지. 한때 수연이 결혼 전날 밤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명절마다 음식을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태가 떠난 뒤로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큰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통장 왜 썼어?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거칠게 따지고 드는 투였습니다. 수연은 뭐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통장을 건드려? 그게 도둑질 아니야? 기태의 둘째 누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골목에 그 소리가 울렸고 지나가던 이웃 한 명이 발걸음을 늦추며 쳐다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있었을 리가 없어. 누가 꼬드긴 거 아냐? 기태의 큰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뾰족하게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명을 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릎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김상덕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상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와 일행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 복례 여사님의 유산 집행 법무사 김상덕입니다. 관련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기태의 큰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무슨 절차요? 어머니 재산은 당연히 자식들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김상덕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수연 쪽을 봤습니다. 수연은 그 눈길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복례 여사님은 생전에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복례 여사님은 이상 없음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 완전한 의사 능력이 있었음이 의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김상덕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복례 여사님의 전체 재산 규모는 약 12억 원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큰형수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기태의 누나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큰형의 팔짱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억. 그 숫자가 좁은 골목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례가 그만한 재산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늘 수수하게 입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며 우편함에 현금 몇만 원씩을 넣어두던 그 사람이 침묵을 깬 건 큰아주머니였습니다. 곱게 파마한 머리에 두꺼운 코트를 걸친 일은 가까운 여자였습니다. 수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훑어보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친며느리도 아니야. 그 한마디가 골목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어금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이었고 등 뒤에서 수없이 따라다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단정 짓는 말투로 다시 들으니 가슴 한복판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김상덕의 눈빛이 흔들렸다는 것을 딱 한 번,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큰아주머니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김상덕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연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직감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골목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각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려는 듯 아무도 선뜻 다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주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고 김상덕의 흔들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직 남아있다는 직감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김상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말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연은 좁은 방 안으로 사람들을 들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들어오면서도 수연의 살림을 이리저리 훑었습니다. 낡은 장판, 한쪽 귀퉁이가 떨어진 벽지, 손수레 옆에 쌓인 폐지 묶음. 그 시선들이 등에 닿는 게 느껴졌지만 수연은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김상덕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꺼내는 서류가 달랐습니다. 겉면에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글씨가 작고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상덕은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례 여사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서류로 쏠렸습니다. 수연도 눈을 내렸습니다. 서류 한가운데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인 필요. 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읽히는 건 그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글자들은 흐릿하게 번져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자 확인. 그게 무슨 뜻인지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무릎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간신히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큰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확인이라고?
그럼 결국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큰형이 팔짱을 끼며 말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어머니가 저런 사람한테 재산을 남기겠어? 방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 사기꾼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꼬드긴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던 목소리들이 금세 높아졌습니다. 누군가 당장 고소하면 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큰아주머니가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봐라. 결국 거짓말이었네. 그 한마디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울음이 올라오는 건지 어지럼증이 오는 건지 몸인지 마음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상덕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이 겨우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떠나면서도 불만의 말들이 문 사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앉아야 할지, 누워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어 골목이 짙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난 끝까지 남이었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살아계실 때 마음속으로 소리 내지 않고 수없이 불렀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흰 봉투를 꺼낼 때마다, 메모 두 줄을 읽을 때마다, 혼자 밥을 먹다 수저를 놓을 때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착각이었던 걸까요? 수연은 방 한켠에 놓인 약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3개월치 23만 원짜리 복례의 통장으로 결제한 그 약이었습니다. 손 안에 약 봉투를 쥔 채 수연은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당겨 가슴에 붙이고 이마를 무릎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한번 시작되자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리내서 처음 불러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희망을 주셨어요? 말이 되지 않는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약 봉투를 꼭 쥔 채 울다 잠들었습니다. 골목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찬 기운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수연의 어깨 위로 그 냉기가 내려앉았지만 수연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손에는 여전히 약 봉투가 쥐어진 채로 수연이 눈을 뜬 건 새벽이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약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몸은 바닥에 그대로 웅크린 채였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눈두덩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 잠든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었죠. 수연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새벽 바람이 창틀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그날 수연은 폐지 수거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프거나 다친 날도 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손술의 손잡이를 잡을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질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켤 생각도 밥을 지을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햇볕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가 기울어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처음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시댁 사람들이면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수연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자 김상덕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 말고 손 안에 작은 물건을 하나 더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혼자 계십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덕이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수연의 얼굴을 잠깐 살폈습니다. 부은 눈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복례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직접 남기신 음성 기록입니다. 수연의 눈이 녹음기에 고정됐습니다.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 수연은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덕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고르지 않은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떨렸습니다. 낮고 조용했지만 수연은 첫 음절부터 알아챘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수연아. 수연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너는 피로는 남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딸이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복례의 목소리만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 일 같지 않은 어제 일처럼 또렷한 기억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기태가 처음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뭔가 나왔다고 했고 입원하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멀다는 이유로 하나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그 병실에서 밤마다 자리를 지킨 건 수연이었습니다. 딱딱한 보호자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고 새벽에 세수를 하고 아침에 복례가 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복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잠든 얼굴을 봤어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내 아들 손잡고 놓질 않더라고. 수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복례는 또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준 사람이 수연 하나뿐이었다고. 시댁 식구들 중 누구도, 자식들 중 누구도 한번 제대로 기억한 적 없는 생일을 수연은 매해 조촐한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다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밥을 먹고 갔다고. 그 미역국이 내 평생에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 녹음기 너머로 복례의 숨이 잠깐 끊겼습니다. 다시 이어졌을 때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내 딸로 남기고 싶었다. 수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목이 조여왔습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계속 흘렀습니다. 떨리고 끊기고 다시 이어지면서 수연은 그 목소리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슬픈데 웃음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표정이 수연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데 동시에 무언가가 따뜻하게 차오르는 기분. 오래 꽉 막혀있던 것이 비로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상덕은 재생이 끝난 녹음기를 조용히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연에게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말보다 침묵이 더 잘 어울렸으니까요. 수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수연의 일상은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접고 수거상에 넘기고 돌아오는 하루. 하지만 안쪽은 달랐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새벽 골목을 걸을 때도, 밥을 먹다 수저를 내려놓을 때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수연 곁에 머물렀습니다. 무겁게 짓눌러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온기처럼. 김상덕에게서 연락이 온 건 열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며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 또 그 눈빛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시내 법무사 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댁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연에게로 쏠렸습니다. 큰형과 큰형수, 기태의 누나들, 큰아주머니까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으며 빈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김상덕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 복례 여사님의 최종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완료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방안이 팽팽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덕이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목록, 예금 계좌, 기타 자산. 건조한 숫자들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핵심 문장에 다다랐습니다. 고 복례 여사의 전 재산은 법적 양녀 이수연 씨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방안이 폭발했습니다. 큰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위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런 유언장을 썼을 리가 없어. 큰형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소송할 겁니다. 저 여자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정신이었겠어요? 기태의 첫째 누나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변호사 부를 거예요. 이건 절대 인정 못해요. 목소리들이 겹쳐지며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등 뒤에 있었으니까요. 김상덕이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말씀 다 하셨으면 마지막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방 안에서 새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김상덕이 그것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빽빽했습니다. 일어섰던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내렸습니다. 양자 입적은 이미 10년 전에 완료됐습니다. 이수연 씨는 법적으로 복례 여사님의 친딸과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큰형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큰형수가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고 법원 등록 번호가 선명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10년 전 기태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 복례는 이미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주머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류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도장은 지울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결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그제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볕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례에게도 어쩌면 수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수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맺혀 빛을 머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수연은 손수레를 끌며 새벽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발끝은 시렸고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겨울과 이 겨울은 같은 계절이지만 수연에게는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같은 골목이고 같은 가로등이고 같은 바람인데 수연이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펴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처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몸에 새겨진 굽은 자세가 1년 사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고쳐준 것도 아니었고 수연 자신이 의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몸도 따라 달라진다는 걸 수연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손수레는 더 이상 수연의 곁에 없었습니다. 골목 귀퉁이 낡은 창고에 세워둔 채로 반년째 바퀴를 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버릴까 생각했습니다. 봐도 어색하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찰칵찰칵 소리가 수연을 살아있게 해준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가난했고 외로웠고 아무도 없었던 그 새벽들을 수연은 손수레와 함께 버텼습니다. 그걸 그냥 내다버리는 건 그 시절의 수연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고 안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처럼. 수연이 매일 아침 발걸음을 옮기는 곳은 골목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소박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조용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 무료급식소. 간판을 달던 날 수연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을 뭘로 할까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복례. 그 이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거창하거나 그럴듯한 이름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구 덕분에 생겨났는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문을 열면 먼저 온기가 맞이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국을 끓이고 밥을 짓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테이블 간격을 넉넉히 띄워놓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밥을 드시고 차를 마시고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직접 배식을 했습니다. 국자를 들고 한 분 한 분 앞에 서서 얼마나 드릴까요? 물어보고 더 드실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 붙이려고 했습니다. 밥 한 끼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수연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 자신이 그 온기 하나에 기대어 오래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벽 한쪽에는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 테두리에 소박한 액자였습니다. 사진 속 복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가을 햇볕이 드는 마루에 앉아 무릎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김상덕이 유품 중에서 찾아낸 것이었는데 수연은 처음 그 사진을 건네봤던 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렇게 웃으셨던 분이구나. 우편함에 봉투를 넣어두고 가던 그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분이었구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그 웃음을 살아생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지만 이렇게 벽에 걸어두고 매일 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복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수연의 아침이었습니다. 짧지만 조용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연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로 오시는 76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여기 오는 게 제일 좋아. 밥 때문만이 아니야. 누가 기다려주는 데가 있으니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갈라지고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닮은 손을 서로 맞잡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말이 하루 종일 수연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때 수연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우편함에 꽂힌 흰 봉투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이제는 수연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복례에게 받은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 그게 수연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였습니다. 문을 닫는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씻고 의자를 가지런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소소한 일들이 수연은 좋았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모두가 돌아가고 수연만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마지막 순서. 그게 수연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물쇠를 채우고 돌아서던 수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오래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새벽 손수레를 끌며 흐릿하다고 생각했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별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보는 수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이 골목 안으로 번졌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딱 한 번 조용히 불었으니까요. 수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걸어나가며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가족이더라고요. 가로등 불빛이 수연의 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허리가 펴진 채로 어깨가 내려앉지 않은 채로 수연은 골목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찰칵찰칵 소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고요하고 단단한 발자국 소리만 골목 끝까지 오래 아주 오래 울렸습니다. 끝까지 며느리를 버리지 않은 어머니와 끝까지 어머니를 기억한 수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보다 더 깊은 인연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끼, 작은 봉투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버티게 해준 그런 경험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